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아주 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함께 들여다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가볍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시대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뭘까요? 바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입니다. 돌을 툭툭 깨뜨려서 투박하게 만든 뗀석기를 쓰던 시절을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고요. 시간이 흘러서 돌을 정교하게 갈아 만든 간석기를 쓰던 시절을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도구의 차이만큼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정말 크게 달라졌는데요.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방식인 경제, 어디서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주지 형태, 그리고 마음속에 생겨난 원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석기 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우리 인류가 돌을 처음으로 툭 하고 깨뜨린 그날, 즉 구석기 시대의 시작은 과연 언제일까요? 보통은 인류가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점을 그 출발점으로 보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약 240만 년 전쯤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석기의 시작도 대략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공부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책에는 호모 하빌리스가 23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을 다 살펴봐도 연도 표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선 유골이나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유물과 유적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발굴된 유물을 보고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연도 표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숫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숫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시기였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석기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했던 집게는 주로 동물의 뼈를 부수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의 호모 하빌리스는 지금의 우리처럼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아주 힘겨운 처지의 최하위 포식자였어요. 예를 들면 사자가 사냥을 해서 배불리 먹고 남기면 하이에나가 와서 나머지를 먹고, 그 다음엔 독수리가 와서 뼈 사이에 남은 아주 작은 살점까지 깔끔하게 먹어치웁니다. 그럼 우리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바로 뼈 속에 남은 골수를 먹기 위해 집게로 뼈를 쾅쾅 부쉈던 것이죠. 참 눈물겨운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이후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도구도 함께 발전을 하는데요. 호모 에렉투스는 그 유명한 주먹도끼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더 나중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만능 도구였던 주먹도끼의 기능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죽을 밀거나 긁어내는 데 쓰는 밀개나 긁개 같은 전문적인 도구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한 약 7만 년 전 이후부터는 승배 찌르개 같은 정교한 돌창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승배는 석기 뒷부분을 나무 막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듬어 놓은 부분을 말해요. 한마디로 나무 손잡이를 달아서 훨씬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류가 만들었든 간에 이 시기의 석기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모두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뗀석기를 사용한 시기를 통틀어 구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통틀어서 구석기라고 배우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뗀석기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유물이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 각 지역의 구석기 시작 연도도 달라지겠죠.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구석기 시작은 호모 하빌리스가 활동한 약 240만 년 전쯤이 되고, 우리 한반도는 호모 에렉투스가 한반도에 약 70만 년 전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먹도끼와 같은 유물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가 대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인류는 약 240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1만 년 전까지 무려 전체 인류 역사의 99.6%라는 압도적인 시간을 구석기 시대로 보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보낸 시간만 따져봐도 95%에 달하죠.
사실상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구석기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현생 인류 역사 20만 년을 딱 24시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밤 10시 48분까지 이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신석기부터 현대까지는 고작 마지막 1시간 12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석기 시대의 대부분은 아주 추운 빙하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경제 활동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사냥과 채집이었죠. 거대한 매머드나 들소 같은 짐승을 쫓는 험난한 사냥은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고요. 나무 열매나 뿌리 혹은 조개를 줍는 채집 활동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곳에서 열매를 다 따먹거나 주변의 짐승들이 다른 곳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먹거리를 찾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겠죠. 그래서 이 시기 인류에게는 짐승을 쫓아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길 위에서 생활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집은 어떠했을까요? 어차피 금방 떠날 곳인데 집을 아주 튼튼하고 정성스럽게 지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주로 나뭇가지나 가죽을 활용해 말 그대로 대충 막 지은 집인 막집에서 살거나 자연이 선물해준 천연 지붕인 동굴이나 바위 그늘을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석기인들의 마음속은 과연 어땠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시 신앙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면요. 소나 말이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심심해서 그린 취미 활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발 이번 사냥에서도 이런 큰 짐승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깊게 담겨 있었던 거죠. 어쩌면 후손들에게 짐승의 특징을 알려주며 사냥법을 가르치던 훌륭한 시각 교육 자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유물이 있죠. 바로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지역에서 발견된 11cm 정도의 작은 조각상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로 불리는 이 조각상을 보면 가슴과 골반 부분이 아주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이 귀했던 배고픈 시절이었던 만큼 당시의 미의 기준이 풍만함이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과 삶이 넉넉해지길 바라는 풍요에 대한 인류 공통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배운 구석기 시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돌을 두드려 떼어낸 뗀석기를 사용했고 사냥과 채집을 하며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거주지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이었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동굴의 벽화를 그리거나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같은 조각품을 남겼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의 99% 이상을 차지했던 기나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류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봤었죠. 당시 수많은 동물은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아주 독특하고도 영리한 생존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원래 아프리카가 고향이었던 맘모스는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려 400만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덩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떠나 추운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들은 몸에 따뜻한 털이 나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명석한 두뇌를 활용해 두툼한 옷을 직접 만들어 입으면서 그 혹독한 추위를 당당히 이겨낸 것이죠. 이처럼 인류는 신체의 한계를 도구와 지혜로 극복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지구의 환경이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그 길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쑥쑥 올라갑니다. 당시 지구의 1년 평균 기온이 약 10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 10도는 인간의 생활은 물론이고 동식물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온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더우면 작아지고 추우면 커진다는 베르그만의 법칙 기억하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덩치 큰 동물들은 급격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대신 그 자리를 잡고 날쌘 동물들이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사냥 한 번으로 온 마을이 배불리 먹던 그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난 것이죠. 더 이상 맘모스 스테이크를 뜯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생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농경과 목축입니다. 사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농경은 구석기 시대의 삶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는 무척이나 고달픈 일이었어요. 나름의 워라밸을 즐기던 구석기인이 제 발로 노동의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죠. 하지만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농경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드디어 먹고 남는 것, 즉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먹고 남은 게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결국 피라미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보았던 루시의 첫걸음이 인류 진화의 위대한 시작이었다면 이번 농경의 시작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 우리 현생 인류의 시간으로 치면 밤 10시 40분에 시작된 이 놀라운 신석기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경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고 강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지구는 습하고 포근한, 그야말로 식물 키우기 딱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추운 날씨였다면 금방 얼어 죽었을 한 해살이 풀, 즉 1년생 식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런데 길가에 핀 아무 풀이나 심는다고 다 농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농작물이 되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 씨앗이 커야 하고 영양가가 높아야 하며 무엇보다 한꺼번에 많이 수확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작물의 조상들은 딱 몇 군데 지역에만 운명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풀 중에서 밀과 보리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옥수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바로 이 곡물들을 직접 심고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농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대박 작물 중에서도 알갱이가 유독 굵거나 맛이 좋은 녀석들만 골라서 심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품종 개량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유전공학을 멋지게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빙하기가 끝나고 맘모스 같은 거대한 먹잇감이 사라진 자리를 사슴이나 양, 염소 같은 녀석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초원이 넓어졌고 이런 작은 초식 동물들이 번성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인류는 여러 동물들 중 염소, 양, 돼지 등을 가축화시켰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얼룩말이나 들소 같은 동물들은 왜 가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총균수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통찰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인간의 동반자인 가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탈락이죠. 첫 번째는 식성입니다. 고기를 먹는 포식자를 키우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무조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어야 하죠. 두 번째는 성장 속도입니다. 소 한 마리가 어른이 되는데 15년이나 걸린다면 누가 그걸 키우겠어요. 금방 커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얼룩말은 참 예뻐 보이지만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인간을 보면 일단 물고 안 놓습니다. 도저히 탈 수가 없는 녀석들이죠. 네 번째는 번식입니다. 치타처럼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남이 보는 데서 짝짓기를 안 하는 예민한 친구들은 가축화에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포 반응인데요. 가젤처럼 조금만 놀라도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가 버리면 관리하기가 너무 곤란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회 구조입니다. 양이나 소처럼 대장을 따르는 서열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대장 노릇을 하며 무리를 쉽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험난한 조건을 모두 통과한 동물은 염소, 양, 소, 돼지, 말, 닭 정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복덩이 동물들의 원산지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인류 문명의 첫 탄생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약 1만 년 전에 양과 염소가 처음으로 가축이 되어 귀한 단백질원이 되어 주었고요. 약 8천 년 전에는 힘의 상징인 소가 등장합니다. 소는 농사 지을 때 쟁기를 끌어주는 트랙터 역할을 하며 식량 생산량을 폭발시켰죠. 돼지 역시 이 무렵 서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각각 가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약 5,500년 전쯤 지금의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서 말이 가축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인류의 이동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졌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치느님의 조상, 닭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리카는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류가 남미의 라마와 알파카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을 끌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죠.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너무 포악했습니다. 이렇게 가축화된 동물이나 작물들은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고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유심히 보시면 다른 대륙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대륙이 동서로 아주 길게 뻗어 있다는 점인데요. 유라시아 대륙은 대략 북위 20도에서 45도 사이를 따라서 아주 광범위한 온대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죠. 비슷한 기후 덕분에 옆 동네에서 가져온 씨앗을 그냥 심어만 놔도 원래 살던 곳처럼 아주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기가 막힌 지리적 이점 덕분에 유라시아 전역에서는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신석기 문화 역시 어느 한 곳에만 고여 있지 않고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 무렵의 농경과 목축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실리 나제르 벽화인데요. 사실 이곳은 지금 가보면 끝도 없이 모래가 펼쳐진 사하라 사막 한복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풀이 무성했던 사바나 초원이었어요. 벽화 속에 그려진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절로 느껴집니다. 이런 거대한 문명의 물결은 우리 한반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땅 곳곳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흔적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 고산리를 시작으로 서울 암사동, 그리고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당시의 유적과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도 그야말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정성껏 씨를 뿌리고 애지중지 가꾼 논밭을 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은 주로 어디에 터를 잡았을까요? 아무래도 농사 짓기에 물을 구하기도 쉽고 또 틈틈이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강가나 해안가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특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땅을 어느 정도 움푹 파내어 바닥을 다진 뒤 그 위에 지붕을 올린 형태였습니다. 땅을 움푹 파서 만든 집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움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왜 굳이 땅을 아래로 파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지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땅속은 바깥보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을 파고 들어가면 훨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바로 간석기입니다.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석기라 해서 간석기라 부르는 것이죠. 대표적인 간석기로 우선 땅을 파고 밭을 가는 데 썼던 돌보습이나 돌괭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곡물을 수확할 때 썼던 돌낫도 아주 중요한 도구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독특한 간석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갈판과 갈돌입니다. 넓적한 갈판 위에 곡물을 올리고 방망이처럼 생긴 갈돌로 슥슥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냈습니다. 오늘날의 믹서기나 맷돌 같은 역할을 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갈판과 갈돌의 발견이 단순히 새로운 요리 도구가 탄생했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구 증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갓난아기들을 위한 이유식을 만드는 결정적인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곡물을 곱게 갈아 부드러운 죽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아기들은 엄마 젖 대신 이 이유식을 아주 일찍부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성들의 수유 기간이 줄어들면서 임신 주기도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되었죠. 이것이 결국 신석기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구 하나가 인류의 숫자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자, 그럼 부드러운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곡물을 맛있게 삶으려면 당연히 담을 그릇이 필요했겠죠.
이런 절실한 필요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진흙을 잘 빚어서 뜨거운 불에 구우면 아주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인류가 단순히 자연물을 가져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 열을 가해 물질의 성질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토기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식탁은 그야말로 풍성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불에 굽거나 날 것으로 먹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물을 붓고 끓이거나 데치는 요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덕분에 이유식뿐만 아니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조개탕까지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힘들게 수확한 곡물은 1년 내내 먹어야 할 소중한 식량이잖아요. 토기는 쥐나 벌레 같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식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든든한 금고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런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겉면에 정교하게 새겨진 이 빗살무늬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흙을 구울 때 그릇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함께 했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신석기인들이 과연 무엇을 입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구석기 시대에는 단순히 동물의 가죽을 몸에 걸치거나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 인류 역사상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인류가 스스로 실을 뽑고 옷을 직접 지어 입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먼저 가락바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둥근 돌이나 흙덩인데요. 여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뱅글뱅글 돌리면 식물의 줄기나 동물의 털이 꼬이면서 튼튼한 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만든 실을 날카롭게 간 뼈바늘에 꿰어서 옷감을 엮거나 옷을 꿰맸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그대로 쓰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가공해서 새로운 형태의 직물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원시 수공업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제 인류는 추위로부터 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사를 짓게 된 신석기인들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날씨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다 쓰러져도 문제였거든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무언가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든 원시 신앙의 탄생입니다.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으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있는데요. 애니미즘은 태양이나 물, 심지어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은 겁니다. 태양신이시여, 올해도 따뜻한 볕을 내려주세요 하고 빌었던 마음, 그게 바로 애니미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수호신이나 신앙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토테미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부족은 곰의 후예야, 혹은 우리는 저 용맹한 독수리를 닮았어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삼으면서 부족원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토테미즘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프로야구 구단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각 팀을 상징하는 심볼이 호랑이, 공룡, 사자, 독수리, 곰 같은 동물들인 경우가 정말 많죠. 예나 지금이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무언가를 상징으로 삼아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칠게요.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시험에 100% 출제되는 단골 주제니까 제가 가려둔 키워드를 함께 떠올리면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도구였죠. 구석기 시대는 돌을 툭툭 깨뜨려 떼어낸 뗀석기를 사용했고, 신석기 시대는 돌을 정교하게 갈아 만든 간석기를 썼습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에는 곡물을 저장하고 요리하기 위해 토기를 구워 만든 것과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한 원시 수공업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동물을 쫓아다니는 사냥과 열매를 따는 채집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이동 생활을 했죠. 거주지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는 대충 지은 막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인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덕분에 한 곳에 머무르는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주로 강가나 해안가의 땅을 움푹 파고 만든 움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된 것이죠. 신앙과 예술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시체를 정성껏 매장하는 장례의식이 있었고, 사냥의 성공을 비는 동굴 벽화나 풍요를 기원하는 조각품을 남겼습니다. 반면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가 생존의 핵심이 되면서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모두 평등 사회였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동 생활 때문이었어요. 먹을 걸 찾아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무거운 재산은 오히려 생존에 방해되는 짐일 뿐이었죠. 게다가 거대한 맘모스를 혼자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목숨 걸고 공동 사냥을 했기 때문에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시작된 농사는 온 마을 사람이 힘을 합치는 공동 노동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사회 자체가 가족 중심인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족끼리 음식을 넉넉히 나누듯 서로를 챙겨주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평등 사회로 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물 사진들도 눈에 꼭 익혀두셔야 하는데요. 뗀석기 시리즈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 벽화 사진이 나오면 고민 없이 구석기 시대를 고르시면 되고요. 세계 각지에서 출토된 토기 사진이나 갈돌과 갈판, 그리고 실을 뽑던 가락바퀴와 조개 껍데기 가면이 보인다면 무조건 신석기 시대입니다. 농경과 목축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 벽화도 신석기 시대의 단골 문제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본 이 핵심 키워드들, 이건 정말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경이라는 작은 시작이 불러온 아주 스펙터클한 나비 효과죠. 바로 세계의 고대 문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